안녕하세요.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온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생 고생만 하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전 결코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수천 번도 더 다짐하곤 했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사랑이란 이름에 눈이 멀면 그 굳은 결심도 한순간에 흐릿해지나 봅니다. 제 곁을 지켜주겠다던 남자의 달콤한 약속만 믿고 전 제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어 했던 그 지옥의 문턱을 제 발로 넘고 말았으니까요. 단 5일 만에 제 장밋빛 미래를 악몽으로 바꿔버린 그날의 사건들, 그리고 절 더 절망하게 만들었던 한 인간의 믿기지 않는 부모수까지 이 자리를 빌려 솔직하게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벗어나 다시 제 인생을 찾게 됐는지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린 시절 전 가족들의 웃음소리보다 엄마의 한숨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빠는 군청 공무원이었는데 하필 집안의 장손이라 엄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삼남 이녀 중 장남인 아빠 결혼한 엄마에게 만면이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고달픈 자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외가가 기독교 집안이었던지라 1년에 대여섯 번이나 있었던 친가의 제사는 엄마에겐 참 곤혹이었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늘 엄마를 못마땅해 하며 제사 때마다 모든 일을 엄마에게 다 시키셨죠. 어머마, 너 지금 제살 지내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넌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이면서 이딴 걸 제사상에 올리겠니? 이건 마당에 누렁이나 주고 전부 다시 해라. 할머니는 매번 엄마가 아침부터 정성껏 한 음식이며 청소며 모든 걸 다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음식간이 왜 이래? 그리고 너 아까 걸레질 좀 하라는데 제대로 했어? 너희 집에선 제사를 이렇게 치라고 가르치더냐? 근본 없이 제사도 안 지내는 집안이라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고약하신 분이니 엄만 제사 때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아침부터 속이 안 좋으시다며 기름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쉬라는 말씀 한마디 없으시고 오히려 부엌 문턱에 서서 사사건건 감실하셨습니다. 맏며느리가 손이 왜 그렇게 느려? 손님들 오기 전에 갈비찜 정도는 다 해놔야 할 거 아니냐? 장손 집안에 시집 왔으면 살림 정도 똑부러지게 해야지. 엄만 결혼하고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버티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9살 되던 해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도 엄마가 할머니의 잔소리를 견디며 묵묵히 음식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또 외가까지 들먹이며 엄마를 구박하자 더는 참지 못하고 엄만 들고 있던 국자를 세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그 잘난 맏며느리 자리 관둘래요. 저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시애미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제가 그렇게 눈에 가시 같으시면 다른 며느리 알아보세요. 저도 10년 했으면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똑똑히 들어. 나 도저히 장남하고 못 살겠으니까 당장 이혼해. 도저히 이런 집안에서 못 살겠다고. 엄마 이혼 선언에 친가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강하게 나가며 당장 이혼하라고 호통을 치셨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저희 아빤 엄마를 무척 사랑했거든요. 아빤 당장 집을 나가겠다는 엄마를 붙잡고 간절하게 애원을 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나 당신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결국 엄마 이혼 선언은 제대로 먹혀 들어갔답니다. 엄마는 앞으로 제살 지내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다신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는 약속도 확실히 받아냈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제사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셨고요. 그런데 정말 웃지 못할 현실은 엄마가 어렵게 내려놓은 그 짐이 고스란히 작은 엄마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동안 작은 엄마도 저희 엄마가 혼자 시집살이 하는 걸 약간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엄마는 고생하시는 작은 엄마를 보며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동서, 미안하게도 했어. 원래라면 내가 해야 할 일까지 동서가 다 떠안아서 내 마음이 참 안 좋아. 형님, 그러면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제발 어머님 좀 알려주세요. 하지만 엄마도 그간 당한 게 많으셨던지라 일단은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두 돌아가시고 난 뒤 그 많던 재산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친척들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만 모여서 아주 간소하게 지내게 되었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론 아빠는 엄마한테 완전 잡혀 살게 되셨습니다. 뭐가 됐든 엄마 말 한마디만 하면 정말 꼼짝도 못 하셨거든요. 여보, 청소기 좀 돌려줘. 먼지 필터도 좀 비우고. 아참, 내일 분리수거 날인 거 알지? 저녁에 미리 좀 챙겨놔. 알았어. 지금 당장 돌릴게. 뭐 다른 건 또 없고? 가끔 보면 아빠가 가정주부신가 싶기도 할 정도라니까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 모두들 편해진 것 같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 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막막한 현실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방대 출신이기도 하고 고향 근처에선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참 힘들더군요. 저는 결국 큰 꿈을 품고 서울로 올라왔지만 서울 생활 역시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밀지 마세요. 저 좀 내려야 돼요. 잠시만요. 일단 가장 먼저 절 당황하게 만든 건 그 유명한 지옥철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 매일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에 서로 몸을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차도 적고 사람 사는 냄새 나던 고향 동네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죠. 서울은 빌딩 수만 가득하고 사람 사이 정을 느끼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건너 건너 다 아는 사이라 서로 챙겨주던 고향과 달리 이곳은 철저한 개인주의 세상이었답니다. 네? 보증금을 이만큼이나 드리는데 월세가 80만 원이라고요? 손바닥만한 방이 뭐가 이렇게 비싸요? 세상에, 아가씨 지방에서 올라왔다더니 서울 물정을 통 모르네. 이 정도면 저렴하게 나온 거야. 전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 부동산을 여러 군데 돌다 비싼 서울 집값에 놀라 첫 보금자리를 고시원으로 정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서울의 비싼 집값 때문에 고시원에서 시작하는 청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 좁은 방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어찌저찌 집은 구했지만 그것 말고도 절 괴롭게 하는 일은 숱하게 많더군요. 우선 회사에서 절 지방대 출신의 시골 사람이란 이유로 은근히 무시하는 직원들이 있는 겁니다. 유독 여자 직원들 몇몇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다 들려왔습니다. 저기 혜주 씨, 어디 대학 나왔다고 했죠? 그냥 고향에서 대학 나왔어요. 아마 이름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예요. 아, 혜주 씨 고향 근처에도 대학교가 있어요? 세상에, 그 시골에 무슨 대학이 있나 몰라. 한 번은 탕비실에서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며 제 뒷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혜주 씨 볼 때마다 어쩐지 옷 입는 게 좀 촌스럽다 했어. 화장법도 어디 논두렁에서 발랐나? 그게 뭐야? 요즘 사람들 하고 다니는 거랑 영 딴판이잖아. 처음엔 그런 식으로 제 뒤에서 욕을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거나 서류를 건널 때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들이 참 웃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인간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전 이를 악물고 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회식 자리마다 제게 은근히 고향 얘기를 묻고 지들끼리 웃어도 전 모르는 서울 관광지 얘기라며 떠들어도 이를 악물고 참았죠. 그렇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다 보니 어느 날부터 대표님께서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시더군요. 알고 보니 대표님도 저와 비슷한 지역 출신이라 저를 더 기특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 보너스는 해주시면 더 줘야겠어.
다들 맨날 서울 타령만 하니 명절에 고향 내려가는 건 해주실 분일 거 아니야. 아무래도 멀리 가는 사람 교통비라도 더 챙겨줘야지. 다들 할 말 없지? 그러다 절 시기하고 뒤에서 험담하던 사람들은 얼마 못 가 한두 명씩 사라졌습니다. 대표님이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시고 제게 기회를 더 주시니 다들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더라고요. 이후에 전 한 회사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았고 제 능력을 인정받으며 연봉도 쑥쑥 올라갔답니다. 날 믿어주는 회사가 있다는 게 얼마니 큰 위안이 되던지요. 그렇게 전 열심히 일한 덕분에 고시원 생활 3년 만인 28살에 드디어 작은 원룸 하나를 구했어요. 25살에 서울에 올라와 3년 만에 이룬 쾌거였죠. 지금 생각해도 고시원 생활은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공용 화장실을 쓰려고 줄을 서야 했고 좁은 식당은 늘 사람들로 미어 터졌으니까요. 밤마다 옆방에서 술 취해 노래 부르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도 드디어 안녕이었죠. 비록 제 집은 아니었지만 오롯이 저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더군요. 지금 모은 돈이 이 정도니까 몇 년만 더 모으면 전셋집으로 갈 수 있겠다. 김혜주 힘내.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아보는 거야. 그렇게 꼬박꼬박 저축하며 돈 모으는 재미로 살다 보니 어느덧 30 초반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친한 고향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예비 신랑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마침 친구 생일이기도 해서 전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모임 장소에 가보니 친구 예비 신랑 쪽 친구 3명이 나와 있었고 저희 고향 친구들 서너 명도 함께 모여 있더라고요. 지은아, 생일 축하해. 기집애, 벌써 결혼을 다 하고 부럽다 얘. 부러우면 너도 얼른 시집 가든가. 혜주야, 인사해. 여긴 우리 신랑 친구들이야. 다들 인사해요. 여긴 내 고향 친구 김혜주. 친구 지은이의 소개에 전 쑥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은이 고향 친구예요. 저희 다 시골에서 올라온 촌딱들이죠 뭐. 그러자 예비 신랑 쪽 일행 중 한 분이 얼른 손살을 치며 웃더라고요. 아유, 촌딱이라뇨. 오히려 서울 여자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신데요? 어떻게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바로 그 자리에 지금의 제 남편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저한테 특별히 호감을 보이지도 않았고 그저 잘 웃기만 하는 밝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친구 지은이한테서 급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혜주야,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없지? 남자친구 무슨. 내가 남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다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구만. 야, 잘 됐다. 어제 내 예비신랑 옆에 안경 쓴 사람 있었지? 그 오빠가 글쎄 너한테 완전 반했대. 원래 말도 잘하고 완전 웃긴 사람인데 어제 너 때문에 떨려서 말도 한마디 못했다더라. 솔직히 전 아닌 척했지만 그 말을 듣고 묘하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아, 됐어. 연애는 무슨 연애야. 나 빨리 돈 모아서 집 사야 한단 말이야. 서울 집값이 어디 한두 푼이냐? 너 언제까지 돈만 모으면서 재미없게 살래? 그 오빠 대기업 다니고 사람도 얼마나 착한데. 일단 한번 만나나 봐. 좋은 사람인 거 내가 보장할게. 전 그 후로도 몇 번을 거절했지만 친구 입장도 있고 절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한다니 궁금한 마음도 슬쩍 생겼습니다. 결국 그 남자와 정식으로 자리를 가졌고 아주 쑥스러운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혜주 씨.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저는 박정학이라고 합니다. 저번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혜주 씨 눈이 너무 예뻐서 아마 쳐다보지도 못했거든요. 에이, 칭찬은 감사한데 너무 과찬이세요. 서울에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차츰 대화를 해보니 그 남자는 참 순진하고 해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원래 화려하고 말재주 좋은 사람보다 그 남자처럼 순수하게 웃는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여는 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이후에도 남편은 3번, 4번이나 고백을 해왔지만 전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고 밀어냈네요. 아직 남자를 만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낸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가 제 생일 무렵이었는데 오빠가 제 생일 기념으로 밥을 사겠다며 정말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더군요. 그런데 레스토랑에 가보니 꽃다발과 함께 정성껏 눌러쓴 장문의 편지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혜주야, 네가 서울 생활하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항상 너의 흑기사가 되어주고 싶어. 네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내게 의지해줬으면 좋겠어. 난 언제든 널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서울에서 버티며 나 몰래 울기도 하고 속상해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던 밤들이 떠올랐거든요. 오빠의 진심을 느끼는 순간 이 사람이라면 평생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오빠, 정말 고마워. 솔직히 내가 1년 동안 오빠 마음을 알면서도 외면했는데 끝까지 나한테 진심으로 표현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 나도 오빠라면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이후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침마다 모닝콜로 절 깨워주었고 퇴근 시간엔 매번 저희 회사 앞까지 마중을 나오곤 했으니까요. 혜주야, 아무리 바빠도 끼니 걸으면 안 돼. 너 정신없으면 맨날 점심도 거르잖아. 남자친구는 제 걱정뿐인 사람 같았다니까요. 저희는 정말 재밌게 연애를 했습니다. 늘 맛있는 밥을 먹고 같이 야구장에 가서 막 소리도 지르고 대학로에서 연극도 보고 아, 이게 바로 연애구나 싶었지요. 그렇게 1년 5개월 정도 예쁜 연애 끝에 저흰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전 우선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인상이 참 선하고 좋다며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학 씨라고 했죠? 듣던 대로 인상이 참 좋네요. 저희 엄마의 환대에 남자친구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곤 씩씩하게 대답하더군요. 네, 장모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정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의 우렁차고 예의 바른 모습이 저희 부모님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엄마가 조용히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혜주야, 너 남편감 한번 참 잘 만났다.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니 앞으로도 걱정이 없겠어. 그렇게 기분 좋게 저희 집에 인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향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했던 것처럼 씩씩하고 밝게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그런데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가 인사를 드리러 온 건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분위기가 싸늘하더군요. 제 부모님은 남자친구에게 시종일관 존댓말로 예의 있게 대해주신 반면 예비 시모는 절 보자마자 다짜고짜 반말부터 던지시더라고요. 그래, 이름이 혜주라고 했나? 아, 네, 어머님, 김혜주라고 합니다.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저희 아버진 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고요. 엄만 가끔 부업하시며 지내고 계세요. 예비 시몬, 저희 부모님 직업이 그리 나쁘지 않았는지 이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지금 네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이야? 중견기업은 되니? 아, 대기업은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비 시모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지시더라고요. 중소기업? 차, 너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는 거 알지? 아이고, 생각할수록 아주 기가 막히네. 예, 정아가, 넌 이왕이면 대기업 다니는 여자를 만나지 수준 안 맞기 싫이. 예비 시몬 혼잣말인 것처럼 작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제 귀에 다 들렸던지라 저는 기분이 팍 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의 질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럼 연봉은 얼마나 되니? 아, 그래도 대표님이 좋은 분이셔서 연봉은 4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예비 시모는 그 뒤로도 계속 이것저것 캐묻더니 지금껏 얼마를 모았는지 대출은 얼마가 있는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하느라 정말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어쩌다 곤란한 질문이 나와 제가 대답을 주저하면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참다 못해 나서기도 했습니다. 엄마, 무슨 호구조사해? 왜 이래 정말. 내가 옆에서 들어도 무안하고 기분이 안 좋아. 처음 인사 온 사람한테 이건 실례잖아. 그때 예비 시부도 남자친구 말을 거두시더군요. 그래, 맞아. 당신이 너무했어. 뭘 그렇게까지 물어봐? 예비 며느리가 조사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말이야. 혜주야, 괜찮아요. 더는 대답 안 해도 돼요. 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하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지.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그저 훌륭한 가정 꾸리길 바랄 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비 시부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겨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는 여전히 분이 덜 풀린 듯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엄마로서 이 정도도 못 물어봐? 이것도 못 물어볼 거면 인사는 뭐하러 와? 예비 시모는 제가 지방 출신이라는 것과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사실이 못마땅하신 게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가 제 편을 들어주셔서 무사히 넘기긴 했지만 앞으로 시모와의 관계가 쉽지 않겠다는 예감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시모랑 결혼하는 건 아니니 예비 신랑이 곁에 있고 시아버지도 든든히 응원해 주시니 저희 둘만 잘 사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를 앞두고서도 예비 시모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이상한 소리로 초를 치면 어쩌나 싶었고요. 하지만 다행히 예비 시아버님이 옆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신 덕분에 큰탈 없이 지나갈 수 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예비 시부가 제게 연락을 주셨더군요. 그래, 해주냐? 나 정하게 애비다. 퇴근하고 바쁘지? 내 친구 놈이 하는 식육식당에 아주 좋은 소고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좀 사왔거든. 시간 되면 와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꾸나. 전 사실 예비 시모 때문에 시댁에 가는 게 망설여지더라고요. 하지만 절 생각해서 고기까지 직접 준비하셨다는 시아버님을 생각하니 차마 안 갈 수가 없었죠. 그렇게 예비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혜주야, 많이 먹어라. 고기 많이 사놨으니까 먹고 더 먹고. 네, 아버님, 잘 먹겠습니다. 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시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남편의 할아버지인 시할아버님이셨습니다. 시할아버님은 90은 다 돼 보이는 연세였는데 처음 인사 왔을 땐 뵙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저 김혜주라고 합니다. 그래, 그래. 네가 우리 손주 며느리로구나. 시할아버진 절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곧이어 시할아버지를 대하는 시모의 태도를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 시모는 시종일과 미간을 확 찌푸리며 시할아버님께 짜증을 냈거든요. 아버님, 오시기 전에 연락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끼리 한창 얘기 중이었단 말이에요. 괜히 방해 마시고 들어가세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손주 며느리야. 그럼 재밌게 놀다 가거라. 시할아버진 그렇게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예비 시몬 할아버님께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함부로 대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무안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시아버님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우리 아버지인데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니 요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 10년 넘게 직접 병수발 틀어봐. 내 마음이 어떤지. 에휴, 이놈의 집안이 시집와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알고 보니 시몬 오랫동안 시할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며 지칠 대로 지쳐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 사달이 나자 즐겁게만 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전 불편한 마음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비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죠. 어머님이랑 할아버님은 사이가 왜 그렇게 안 좋으셔? 아, 그게 사실 할머니 살아계실 때 엄마 시집살이 정말 많이 시키셨거든. 엄마 마음에 앙금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엄마도 감정이 좀 격해지시는 것 같아. 아빠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크게 별 말씀 못 하시는 거고. 그 말을 듣고 전 예비 시모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남편도 계속 할아버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얘기해 주었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날 정말 예뻐하셨거든. 내가 장손이잖아. 명절 때 동생들보다 나한테만 용돈도 더 많이 주시고 맛있는 것도 꼭 나만 챙겨주셨거든. 할아버진 나밖에 모르셨다니까. 그 시절 어른들은 장손을 유독 끔찍이 아끼시잖아요. 저도 남동생이 있던지라 예비 남편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나중에 꼭 할아버지한테 보답하고 싶어. 결혼하고도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 그땐 예비 남편의 그 다짐이 저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네요. 그 말이 나중에 제게 어떤 악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 이후 저흰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래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일도 있었어요. 우선 예비 시댁에서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덕분에 저희 집에선 대신 정성을 다해 혼수를 장만하기로 했고 전 무거운 짐을 하나 덜었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전 결혼식을 올리고 걱정 없이 동남아로 설레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푸른 바다를 보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루는 종일 놀다가 석양을 보며 백사장을 거니는데 남편이 묻더라고요. 혜주야, 아니 여보, 우리 애는 몇 명이나 낳을까? 요즘 저출산이 문제라는데 아무리 못해도 두세 명은 낳아야 하지 않을까? 아이, 못 말려 정말.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쉽게 말해? 뭐 나도 아이 혼자면 외로우니까 한 두 명은 낳고 싶긴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앞으로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알콩달콩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순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다. 너희 재밌게 잘 놀고 있니? 음식은 입에 좀 맞고? 아, 네, 어머님. 너무 재밌게 잘 즐기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잘 계시죠? 저희 며칠 뒤면 들어가요. 그래, 알겠다. 근데 너희 신혼집 비밀번호가 뭐니? 시몬 안부를 묻는 척하며 슬쩍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어머님, 비밀번호는 왜요? 아유, 내가 볼 일이 좀 있어서 그러지. 반찬도 좀 채워 넣어주고 할 일 좀 있다. 아, 비밀번호 지금 바로 말해줘라. 아, 네, 어머님, 비밀번호 1631이에요. 시모가 하도 급하게 물으시길래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긴 했는데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고 기분이 찝찝하더군요. 하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싶은 마음으로 꿈 같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신혼집으로 간다는 생각에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죠. 그렇게 집 앞에 도착해 띠띠띠띠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전 그만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사색이 되어 굳어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안방 침대에 시할아버님이 떡하니 누워 계셨거든요. 어머, 할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저희 집에... 오냐, 이제 왔냐? 네 시애미가 앞으로 나보고 여기서 지내라고 하더구나. 전 너무 당황해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때 기다렸다는 듯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 집엔 도착했지? 어머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할아버님 왜 저희 집 안방에 계세요? 아, 왜긴. 앞으로는 일단 너희가 모셔라. 전 설마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네 시할아버지 며느리로서 병수발을 몇 년이나 한 줄 아니? 나 이 집에 시집 와서 근 40년 가까이 시집살이 했어, 얘. 이제 나도 해방될 때 됐잖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똥수발까지 다 들었으니까 이젠 손주 며느리 네가 해. 내가 그러라고 너희 신혼집 해준 거 아니냐. 그 집이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말씀 한마디 없이 이건 너무하신 거잖아요. 제 항변에도 심은 계속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됐고. 잔말 말고 그 거실 식탁 위 좀 봐라. 내가 며느리 행동 강요 몇 가지 적어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키도록 해. 전 그건 또 뭔가 싶어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식탁에 얼른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식탁 위에 A4 용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종이 위에 적힌 것들을 보고 전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요즘 세상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며느리 행동 강령. 첫 번째, 매달 시댁에 생활비 150만 원씩 보낼 것. 신혼집 대출이자 포함임. 둘째, 1년에 서너 번 있는 재산 며느리가 아주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낼 것. 셋째, 시댁에 소출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즉시 달려올 것. 넷째, 친정엔 1년에 딱 2번 명절 때만 갈 것. 다섯째, 너희 시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고 모실 것. 사실 시댁에서 해줬다는 신혼집은 70%가 넘게 대출을 받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색은 시댁이 내고 그 대출이자를 저희대로 갚으라는 소리였죠. 한마디로 집을 사준 게 아니라 빚만 떠넘긴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비밀번호를 물어본 것도 다 할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고요. 그때 안방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걸 보니 시몬 저희가 오기 직전에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배신감과 막막함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 저처럼 좀 당황한 것 같던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남편은 제 손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종이를 뺏어들더니 쭉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평온한 소리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댔습니다. 뭔데 그래? 뭐야? 아니 별거 없네. 1번은 우리 맞벌이 하니까 한 달에 150 정도면 충분히 낼 수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전 그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근데 멈추지도 않고 계속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재산 당연히 며느리가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평생 장손집안 큰며느리로 힘들게 제사다 모시고 살았어. 엄마도 했는데 당신이라고 왜 못해? 이 정도 며느리가 그냥 당연히 해야지. 세 번째, 네 번째 문항에 대해서도 남편은 철저히 시어머니 편이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 무슨 사정이 있을 때만 부르시겠지. 그 정도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야. 그리고 부모님이 부르면 달려가는 게 자식들이고 처갓집은 서울에서 2~3시간이나 걸리는데 급한 일 아니면 굳이 갈 필요 없지 뭐. 엄마가 뭐 무리하게 요구한 건 아니시네. 가장 기가 막힌 건 5번째, 할아버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보, 내가 연애할 때 말했잖아. 할아버지가 날 얼마나 끔찍이 아끼셨는지. 동생들보다 나한테 용돈도 몇 배를 주시고 특별 대우 해주셨다고 다 말했는데 이제 내가 보답할 때가 됐지. 당신 어차피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구멍가게 같은 회사 그만두고 우리 할아버지 좀 모시는 게 어때? 내가 시간 나면 옆에서 같이 도울게. 그러니까 당신 책임지고 모시는 게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정말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결혼하면서 어느 정도 며느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내조하며 잘 살겠다고 다짐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니 이게 맞나 싶더군요. 무엇보다 심호뿐 아니라 남편마저 생각이 똑같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요. 여잔 제사나 지내고 회사도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며 친정과는 담을 쌓으라는 말에 저는 더는 고민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어요. 당신은 정말 이게 다 바르다고 생각해? 어머님 생각이 다 옳다고 보는 거야? 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요즘 다 다른 여자 이렇게 살아. 그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 말 같지도 않은 강령을 남편 얼굴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런 여자 다시 찾아봐.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러고 못 사니까. 뭐? 싫으면 뭐 나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방금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어, 난 나갈 거니까 그런 여자 만나 잘 살아봐. 아무리 결혼식 올렸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줄게. 전 아직 풀지도 않은 신혼여행 짐을 들고 나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마지막까지 황당한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야? 진짜 간다고? 야, 갈 때 가더라도 할아버지 밥은 차려드려야지. 더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집을 나온 지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시모에게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해,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니? 너 지금 집 나갔다며? 뭐 이제와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줌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아줌마? 이게 정말? 아이, 내가 뭘 착각하는데? 저희 결혼식만 올렸지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에요? 도장 찍은 적 없으니까 남남이죠. 그러자 시몬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어떻게 너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딴 식으로 굴어? 가뜩이나 아픈 아버님을 집에 모셔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냐고. 행동강령 읽어보긴 한 거야? 무슨 얼어 죽을 행동강령이에요? 나가서 어디 그런 거 따를 며느리가 있나 없나 찾아보세요. 아줌마 아들한테도 더는 제가 못 살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끝난 건 다 잘난 아줌마 덕분이니까 평생 참여하고 사시고요. 아드님 인생 참 꼴 좋게 됐네요. 야, 너 빨리 안 돌아와? 내가 신혼집까지 다 해줬는데 아무리 배은망덕해도 정도가 있지. 그게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신혼집이 아니라 아주 은행집이지. 70%나 대출을 받았다면서요? 그 대출이자 감당하느라 아드님 등골 좀 빠지겠네요. 오늘까지 저 며느리였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모가 계속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5일 만에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네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엔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테고 시댁과 남편이 너무했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엔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인간들이 제 의견을 묻고 제 의사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더라면 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행동 강령이니 뭐니 하며 명령조로 쏟아내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의 귀한 딸이고 엄연히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인데 그런 대접을 받는 건 저 자신은 물론 저희 집안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전 제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한 회사에서 꾸준히 일하며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 제 커리어를 제 손으로 무너뜨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물론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은 쓸 수도 있겠지만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욕심도 많은 저에게 대기업이 아니니 그깟 일을 때려치우라던 남편의 말은 정말 큰 실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갈라서니 많이 그런 소리래. 지금 애들 장난하는 거야? 그 이후에 결국 5일 만에 저희 결혼 생활이 종지부를 찍자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고 절 찾아와 애걸복걸하더라고요. 여보, 혜주야, 내가 잘못했어. 그땐 할아버지만 생각하곤 내가 장가 미쳤었나 봐. 내가 한 말은 다 잊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지금 우리 집 완전 난리 났어. 남편은 본인이 다 잘못했고 시모에게도 엄청 뭐라 했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죠. 남편이 그동안 절 무척 좋아해서 쫓아다녔던 건 사실이지만 일단 자기 여자가 됐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혜주야, 나 너 없이 못 살아.
요즘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잘 못 자. 너 없이 나 사람 구실도 못 한다고. 내가 엄마한테도 엄청 화내면서 너한테 싹싹 빌라고 말해놨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줘. 우리 신혼여행 때 정말 행복했잖아. 그 이후에 남편은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이라며 시모와 만날 때마다 아주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니 당연히 시모도 순탄치 않은 하루하루를 보냈을 테고요. 아마 며느리만 들어오면 시할아버지 병수발이며 제사며 모든 짐을 다 떠넘기고 해방될 생각에 혼자 신나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꿈쩍도 안 하고 못 살겠다고 선언을 하며 나가버리니 졸지에 다시 본인이 그 모든 짐을 지게 된 겁니다. 시모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제게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아휴, 알겠어. 내가 졌어. 제사고 뭐고 너 편한 대로 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다시 집에 들어오면 안 될까? 아버님은 요양병으로 모시면 되잖아. 시모는 아주 애걸복걸하며 사정사정하더군요. 네 친정에도 마음대로 가라. 뭐 365일 가든지 말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시모는 제 마음대로 하라며 입바른 소리를 했지만 전 그게 다 순간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인 걸 잘 알기에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남편의 연락을 차단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또다시 익숙한 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시아버님의 힘없는 목소리였답니다. 새아가, 나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전 차마 시아버지 전화까진 바로 끊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네요. 그러자 시아버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집안이 그리고 내 아들이 새아가 너에게 씻지 못할 큰 상처를 줬구나. 내가 가장으로서 미리 중심을 잡고 막았어야 했는데 정말 면목이 없다. 네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황당했겠니. 더군다나 내 아버지 일인데 내가 그 난리를 뒤늦게 알았지 뭐냐. 아버님, 이제 와서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다. 내가 늦었지만 새아가 너한테 꼭 사과하고 싶었다. 너처럼 똑 부러지고 참한 사람이 우리 집 같은 곳에 오긴 너무 아까웠지 그럼. 내 아내 그리고 내 아들이 정말 어리석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저 이것뿐이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 진심으로 사과하마. 그나마 시아버님은 시모나 남편과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무작정 돌아오라고 떼를 쓰거나 이상한 조건을 내걸지도 않으셨죠. 그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일을 신경 쓰지 말고 새아가 네 앞날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혹시라도 나중에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날 너무 원망하지 말아다오. 그저 미안하고 또 고마웠다. 저도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 전날 끝으로 시아버지와의 짧은 인연도 정리가 됐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에 진저리가 났지만 마지막으로 전해온 시아버지 진심 어린 사과 덕분에 제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찌꺼기까지 씻겨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 모든 사건이 지나가고 다시 돌이켜보니 정말 천만다행인 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었어요. 법적으로 전 여전히 미혼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제라도 전 시어머니가 제발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남편이란 사람도 여잔 그저 집안일을 하고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조선시대 같은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아마 제대로 된 삶을 살긴 어려울 거예요. 그 모든 난리가 끝나고 전 지금 예전처럼 다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솔로로 돌아온 것에 대해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없네요. 오히려 다들 잘 됐다며 절 응원해주고 있죠. 야, 혜주야, 너 잘했어. 그나마 혼인신고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이니. 그런 놈 잊어버리고 우리 새 출발하자고. 그래, 맞아. 나 전부 후를 털어버릴 거야.
그런 놈 생각하고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 저희 부모님도 그런 집안인 줄 몰랐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셨고요. 부모님은 제가 집으로 들어온 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단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겪은 일들이 행여 상처가 되었을까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죠. 우리 딸 정말 잘 돌아왔다. 아이, 엄마가 평생 네 할머니 밑에서 그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너까지 그런 길을 걷게 할 순 없지. 천만 다행이야.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정말. 아니 어떻게 요즘도 그런 집안이 다 있다니. 엄만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시던 아빠도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 우리 딸. 네 인생을 네가 지킨 게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다. 나도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만 아이 그런 막무가내 집안은 처음 본다. 어디 가서 기죽지 말어. 넌 우리 집의 자랑스러운 딸 아니냐. 맞아요, 아빠. 저 이제 정말 속이 다 시원해요. 거기 계속 있었으면 무슨 꼴을 당하고 살았을까 싶어서 소름이 다 돋는다니까요. 그렇고 말고 오늘부터 그 몹쓸 인간들 다 잊고 푹 자라. 내일은 엄마랑 같이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잔뜩 사와야 되겠구나. 네가 좋아하는 반찬 좀 해두게. 요즘 전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소중하고 행복하네요. 주말이면 엄마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수달 떨기도 하고 아빠는 동네 산책을 하며 소소한 농담을 나누기도 한답니다. 혜주야, 이 책 좀 봐라. 이거 내용이 참 좋더구나. 마음이 어지러울 땐 차분하게 생각을 돌아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부모님은 제 앞에서 일부러 더 웃기도 하시고 자꾸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저도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틈나는 대로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도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전시회도 보러 다니며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채워가고 있답니다. 요즘 혜주 표정이 아주 좋아 보이네. 그래, 넌 그렇게 씩씩하게 웃을 때가 제일 멋져.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응원 섞인 말 한마디에 전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얻곤 합니다. 전 저희 집의 장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 앞길을 개척해 나갈 겁니다. 전 아직 젊고 제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요. 요즘도 전 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 좋은 책도 많이 읽고 틈나는 대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심리학 책을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남의 기준에 맞추려다 날 잃어버리지 마세요. 진정한 존중이 없는 관계는 그저 지옥일 뿐입니다. 날 지키는 용기가 가장 큰 행복의 시작입니다. 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당당함이란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선택을 하시길 응원할게요. 곧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갑갑한 예법이나 억지스러운 의무에 얽매이지 마시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마음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